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잠 좀 깨셨나요? 깨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의상 색깔이 미국 시장의 상승. 그런가요? 약간 좀 짙긴 하는데 그린. 네, 그렇습니다. 예, 녹색이네요. 맞습니다. 그린 컬러가 이제 미국에서는 상승이 있고 조금 더 진하게 나면 형광 그린이 아주 큰 폭의 상승인데 오늘 형광 그린을 보였던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뭐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고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한 10조 원 정도 우리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뭐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해서 한 11% 상승한 걸로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매도됐던 그런 경향도 있는데 하여간 뭐 다행이고 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주요하게 나눠볼 이야기는 테슬라의 실적 이야기고 또 다른 이야기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사실 미국은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조금 넘어오는 것 같아서 참 좋다.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증시가 큰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시장에 참여한 지 한 3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선배들이 못했던 것을 지금 후배들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뭔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네. 한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단계인데 원래 뭐 행동주의 펀드의 시초는 미국이고 네. 미국에 보면 뭐 요즘 디즈니 같은데 주가가 좋습니다.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 아이거라고 이제 아주 전설적인 CEO가 아이거. 컴백을 했지만 또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붙어서 뭔가 좀 개선을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뭔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주 행동주의들이 들어와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같이 개선을 하자. 그러면 모든 주주한테 윈윈이 된다. 그래서 실제 한 달 사이에 디즈니는 주가가 한 30%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주 행동주의의 가장 그 뭐 시초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넘버원 기업인 애플의 팀 쿡도 지금 뭐 주주 친화적이라고 가장 칭송을 받는 CEO지만 이분도 원래 안 그랬어요. 그쵸. 근데 2013년에 취임 2년 후 차에 칼 라이컨하고 데이비드 아이온 두 헤지펀드 행동주의자가 이제 붙어서 가정교사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고 나서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주주 행동주의들이 우리가 국내 시장을 보든 해외 시장을 보든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자.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오늘 심플하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플하지만 집중도가 또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 주제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먼저 항상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 교수님께서 점수를 매기시잖아요. 이번 테슬라 실적 점수를 주신다면 뭘까요? 뭐 학점을 부여하면 그러니까 A 마이너. 그래서 오. 뭐 상당히 그 좋네요. 우리 여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인데 이제 남학생들은 A 마음에 마이너스. 안 들어요. 이왕이면 좀. 근데 그냥 뭐 떼시지. 지금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들이 둔화 악화되는 와중에 A 마이너스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시장이 좀 많이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일시적으로 디스카운트 세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공장 같은데 약간 그 가동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워낙 이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원래 컨센서스는 한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한 40% 정도 증가한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기업으로 치면 아주 훌륭한 건데 워낙 고성장을 하던 테슬라고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에 그게 녹아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은 37% 성장, 주당 순이익은 40% 성장. 상당히 뭐 무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이 회사가 이제 독보적인 그 마진 수익성을 자랑을 했는데 그게 조금 깨지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겁니까?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26%,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전 분기보다는 1% 포인트 내려왔지만 16%를 유지를 해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이 33억 달러로 지난 분기,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좀 줄었어요. 지난 분기에 50억 달러였는데 네. 아까 우리 여행커님이 그 4분기 GDP 얘기를 했지만 재고 투자가 GDP에서 좀 늘어서 GDP가 좀 좋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을 봐도 아마 공급망 문제 이런 거 시달려서 기업들이 재고를 옛날보다 좀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를 갖고 가면 그게 현금이 묶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조금 감소하는 효과. 근데 이제 운전자분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면 A- 학점. 근데 주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어제 10% 반등을 한 거고. 우리 머스크 선생님이 워낙 뭐 트위터 때문에 바빴는데 요거 며칠 사이에는 되게 그 테슬라 공장에서 뭐 소프트웨어 팀하고도 제가 아침에 트위터 보니까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올리고 와서 좀 기운도 북돋아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이번 주에 계속 재판을 하느라고 그죠. Q&A 하는데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여행커님 같이. 그래서 좀 깨지셨군요. 지쳐 있는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드는데 크게 네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쵸.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의 제품의 수요는 아주 좋다. 그래서 1월에 사상 최고의 주문 오더를 받았고 주문량이 생산 능력 캐파의 2배였어요. 생산 그 한 양이 아니라 생산 캐파의 능력이요? 2배여서 우리 너무 바쁘다. 그래서 오히려 모델 Y는 우리가 일부 가격을 조금 다시 올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저 자동차 가격이 원래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시가네요, 진짜. 이것도 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그 프라이싱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하니까 이것도 기존 전통 업체들하고는 좀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딜러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직접 정할 수 있죠. 미들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슬라라는 회처럼 시가로 받는다. 근데 회슬라라는 별명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가격 변동이 크면 과거에 산 사람, 지금 산 사람의 가격의 변화가 특히 가격이 그 변화가 심하면 고객들이 항의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사서 유지비를 다 포함한 토털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그 TCO라고 하거든요. 네. 이 개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달라. 그래서 이제 뭐 그 투자자나 이런 쪽 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근데 두 번째 조금 주목했던 거는 한 180만 대 정도 올해 생산 목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약간 한국 사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회장님들이 내부 목표는 항상 공격적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 목표는 200만 대다. 근데 180만 대는 편안하게 달성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새로 지금 완공된 기가 베를린 오스틴 공장이 캐파가 25만 대인데 지금 연 15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램프업 된다 그러죠. 이게 이제 정상 가동이 되면 생산 물량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단가당 고정비가 줄어요. 왜냐하면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그 유닛당 고정비는 줄니까 이제 그래서 마진이 좀 더 유지될 것을 좀 강조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는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지향을 한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 회사 평가의 그 잣대는 영업이익률로 봐라. 그래서 이제 물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조금 걱정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팔고 그 고객은 그 자동차를 사는 시점이나 그 후 아무 때나 저도 이제 6년 차 테슬라를 타지만 아무 때나 우리 소프트웨어를 그 오토파일럿을 주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그 회사에서 얹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은 이익률이 100%다.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에서 2위와 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굳이 몇 년 앞선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근데 이제 2위가 지금 2위는 이제 모든 전통업체들이 다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현대 정의선 회장도 2025년부터 우리는 소프트웨어 차를 만든다 이제 그런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여기에 그 탄생 자체가 틀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사이버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이
대량 출시 생산은 내년부터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아마 소규모 물량이라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뭐 몇만 대라도 결국 생산이 되면 네. 아직 가격은 우리가 모릅니다. 큰 어떤 뭐 이벤트,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간 메시지가 좋았고 시장이 그래서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이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이제 테슬라가 그 오너가 되신 지 6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외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부도 그렇고 이 다른 정말 뭐 벤츠나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 고급스럽게 막 전기차 내놓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이거 파이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페이스리프트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식상하니까. 근데 음. 워낙 디자인이 스타일리시하고 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 전문가들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시장 중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갑니다. 전체 파이.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75% 정도 점유율이 있다가 작년에 60%, 올해는 50%로 내려오지만 전기차 시장이 50%, 100%씩 커지니까 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마켓시어는 MS는 커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뭐 내연기관 업체를 보면 토요타, 복스와겐이 1, 2등인데 거기가 한 8%, 10% 전 세계에서 마켓시어를 갖고 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MS가 3.5%, 유럽과 중국에서는 2%니까 이게 뭐 5%, 10%를 목표로 해서 계속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의 MS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 네. 우리가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려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뭐 바닥에서 한 4,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어제 아침에 발표된 실적을 듣고선 이익을 좀 상향 조정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도하게 최근에 또 리바이스 다운을 해서 그래서 네. 지금 기존에 그 추정치를 갖고는 퍼가 이제 34배. 그리고 이제 뭐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한 5배에서 10배 사이.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리는 퍼가 38배. 그다음에 폴쉐는 20배. 그러니까 슈퍼카 10만 불이 넘는 그 아주 고급 승용차. 이 회사들은 이제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명품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테슬라를 성장성이나 이익성 측면에서 확실히 전통업체장은 틀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리비전, 상향 조정이 된 그 수익 추정을 갖고 펄을 보면 30배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한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너무 뭐 저평가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비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준도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는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항상 네. 우리가 확인하는 테슬라의 5대 리스크. 어디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5대 리스크 제가 항상 우리 리스크를 챙기자 그런 얘기를 뭐 2년 전부터 해왔고 하나 이제 변화를 준 게 뭐 키맨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 여전히 개인 있죠. 투자가 비중 높은 거 중국 리스크 이건 그대로 톱 3는 그대로고 네 번째 거를 제가 바꾼 게 우리 뭐 복스와겐이든 현대차도 요즘 전기차를 아주 잘하죠. 그래서 이제 전통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침투를 더 많이 해서 MS를 확대하고 그것은 계속 트렌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것이 우리가 뭐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애플이 점점 그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이제 진입한다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렇죠. 아직 누구와 파트너를 할지 국내에서는 뭐 LG와 이제 한다는 네. 얘기도 좀 많아서 주가가 좀 출렁출렁 됐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테슬라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가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는 가운데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는 100달러 선 초반대에서 한 달 사이에 160달러 선을 거뜬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머스크의 자신감의 표현이 그대로 이제 실질적인 실적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확인했었던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주주 행동주의 관련해서인데 애플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그 다음부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해도 특히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장기적인 주가 투자 성과를 봐도 미국 주가 투자 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은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주주 행동주의의 이제 국내에서 활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면 경영진들이 더 긴장을 해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긴장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좋은 것이고 실제 우리가 가장 그 뭐 초우량주로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하는 생각을 하는 애플에도 보면 2013년에 팀 쿡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생을 했냐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은 데이비드 아인홀이라고 이제 뭐 아주 뛰어난 헤지펀드 매니저고 행동주의자죠. 이제 오른쪽은 가장 뭐 베테랑 헤지펀드 행동주의자인 칼 아이컨. 이제 이 두 분이 애플이 워낙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퍼가 한 10배, 11배. 그런데 현금이 한 150조 원쯤 있었는데 배당은 조금만 주고 자사주 매입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 두 헤지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실제 팀 쿡한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개 서한도 보내고 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현금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사회나 경영진이 고민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가정교사를 받았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한 2년 정도 네. 아주 인텐시브하게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팀쿡이 깨우쳤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인 몸에 체득화가 됐고 그다음에 기업도 그다음에 이제 변신이 돼서 최근에는 매년 100조 원 이상 자사주 매입을 사서 소각하는 그런 아주 뭐 초우량주로 변신을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그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타겟이 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기업 아니면 심지어 큰 대기업들도 큰 변화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를 위해서 경영진이 일을 하고 네. 이사회가 그렇게 경영을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아마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계속 많이가 나올 텐데 많죠. 근데 우리가 일반 뭐 미래 에셋 펀드 아니면 뭐 그 한국 투자 이런 데 펀드와 뭐가 틀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일반 펀드는 벤치마크가 있고 코스피나 아니면 나스닥 이런 데를 추정하면서 내가 이 벤치마크보다 아웃퍼폼한 종목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종목이 기업이 싫으면 편입을 안 하거나 이미 내가 들고 있는데 좀 안 좋아지면 그냥 파는 걸로 끝나지. 그러니까 소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주 행동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주식을 분석하지만 좀 더 장기 투자를 합니다. 한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 경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국내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하지만 일반 펀드와 틀리게 기업을 감시하기도 하고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넣기도 하고 주주 제안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걸 적극적으로 같이 경영진과 이사회와 고민을 해서 밸류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개념에 있어서 일반 펀드의 소극적인 표현과 틀리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사실 특히 뭐 미국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이런 얘기가 정말 자주 등장했고 그래서 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불가능한 거지? 뭔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반가운 국내에도 일이죠. 뭐 최근에 뭐 은행주도 그렇고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 뭐 그 담배 인상공사 뭐 다양한 회사들이 네. 지금 이제 보도가 되는데 우리가 해외에서는 그날 신문이나 인터넷 창을 열어보면 이미 매일 몇 건의 행동주의자들의 주식 취득이 보도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행동주의의 거물인 넬슨 펠스가 디즈니의 이사회에 들어가겠다. 사회이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과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이분은 뭐 2018년인가 P&G의 이사회에 들어가서 P&G의 또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넬슨 펠스가
디즈니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1세기 폭스라고 우리가 영화 이제 보면 많이 나오는 그 네. 폭스를 너무 좀 비싼 가격에 샀다. 근데 그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 그 대신 이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 투자를 너무 크게 한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보다 지금 투자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좀 그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맞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올바른 지적을, 왜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도 어떤 때는 게을리하면 선생님이 조금 이제 그 뭔가 그 그런 잔소리를 식으로 하면 이제 얘기해주죠. 공부를 더 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옆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고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도 이 친숙한 엘리엇이 며칠 전에 일본의 되게 오래된 전통 기업, 중견 기업인데 변화가 없이 20년 동안 주가가 그대로인 다이니뽕 프린팅이라는 내 회사 지분을 한 5% 취득해서 여기도 최근에 주가가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우리가 이러한 그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움직임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항상 행동주의 펀드 얘기 나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오른다 이런 뭔가 인과관계식의 흐름이 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뭔가 긴장감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따져 보면 주주로서 내가 그 주식을 들고 있어서 그 기대하는 것은 이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 반영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다양한 권리인데 이사회에서 내가 사회이사 선임에 찬성 반대할 권리, M&A를 회사가고 싶으면 거기에 찬성 반대, 아니면 회사의 운영에 관해서 내가 제안을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디스카운트가 됐던 건데 지금 이제 이러한 주주 권리가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주주 권리가 살아나는 거고 특히 타겟이 된 회사는 그런 그 권리가 좀 더 부각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다. 자본시장의 이제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애플 얘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실제 2013년, 그러니까 2011년에 스티브 잡스가 타계하고 팀 쿡이 취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용했는데 2013년 초에 데이비드 아이언홀 이분은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올 때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공매도를 쳤던 약간 천재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다음에 칼 라이커는 뭐 약간 헤지펀드 행동주의의 그러니까 대부 같은 분이고 이 두 분이 붙어서 팀 쿡한테 집중적으로 주주 서한 보내고 뭐 미팅도 하고 이거 해라. 근데 기본적인 것은 회사가 자본 배치가 잘못돼 있다. 현금이 너무 많은데 150조 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해라. 심지어 카라이카는 압력을 넣은 게 그 애플의 신용도가 너무 좋은데 회사채 발행을 해서 그 돈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라. 실제 그 의견을 따랐고 지금도 그러한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애플이 2013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한 규모가 껑충껑충 뛰는 것을 보이죠. 이제 이게 이제 데이비드 아이언홀이 특히 압력을 넣어서 이제 그런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보면 2015년에 칼 아이칸이 결국 한 2년 들고 있다가 팔고 나갔습니다. 본인이 목표한 가격에 달성을 하면 왜냐하면 주주행동주의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경영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다음 타겟하는 회사로 옮겨가니까. 근데 애플이 주식이 반값에 거래가 된다고 아주 치밀한 분석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사회한테도 보냈지만 그 공개 서한을 일반 주주들 대중한테도 공개를 했거든요. 이제 최근에 보면 국내 우리 행동주의자들도 되게 그런 식으로 공개를 다 하고 이제 그런 큰 그 변화가 있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도 이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그 경영진들이 이제 뭐 비용을 절감을 하든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외국 투자가들이 이런 것에 되게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고 한국을 몇 년 동안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조 원 이상을 샀고 그래서 초대형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을 몇 년 동안 안 왔는데 저도 2월에 미팅이 여러 개 잡혀 있어요. 만나고 싶다. 뭔가 변화를 감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경영진들이 결국 그 뭐 행동주의자 펀드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너무 단기 성과주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은 것이 경영진들은 이제 이러한 노력을 할 거예요. 아, 우리 회사가 주가가 저평가되면 공격을 당할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야 되고 더 나아가 높은 주가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해야 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에 되게 순기능을 하는 지금 우리 행동주의자 펀드 서학개미고 동학개미고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미국도 뭐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겠지만 국내에도 최근에 더 많이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만큼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청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